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박도윤님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도윤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죽음을 나보다 더 처절하게, 마치 자기 영혼이 뜯겨나간 것처럼 슬퍼하는 낯선 남자. 그가 내게 다가와 던진 한마디는 7년간 공들여 쌓아온 내 인생의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우, 제 아들입니다. 7년을 숨쉬듯 함께 산 아내, 그리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6살 아들 민우.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저는 아내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근간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던 날, 세상은 비현실적일 만큼 고요했습니다. 빗줄기는 장례식장 유리창을 기분 나쁘게 때리는데 안은 공기조차 멈춘 듯 무거웠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민우 유치원 하원할 때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챙겨요라고 웃으며 내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내는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영정사진 속에서 걸어 나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도윤 씨, 장난이에요라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제 옷소매를 민우가 자꾸만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계속 잠만 자? 언제 일어나서 우리 집 가? 나 배고픈데.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어? 그 맑은 눈동자를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아이를 부서지도록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아내의 부재를 더 선명하게 일깨웠습니다. 심장이 찢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은 살점이 타들어가는 통증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가 적막해졌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쯤 되었을까요?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오랫동안 오열한 듯 얼굴은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의 평범한 직장 동료이거나 대학 동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지은이가 생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깊이 슬퍼하는 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정사진 속 지은이를 바라보며 내뱉은 혼잣말은 제 고막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결국 이렇게 보낼 거였으면 내가 널 놓지 말 걸 그랬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자가 돌아가며 제게 건넨 마지막 말은 예의 바른 조문객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재앙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도윤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아내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아내의 연분홍색 구두,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아내의 머리끈, 냉장고에 붙은 아내의 메모들. 그 모든 일상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빈자리를 실감하는지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방문을 닫고 아내의 옷가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코트 주머니에서 사탕 껍질 하나만 나와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1시 정적을 깨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며칠 전 빈소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손에는 낡고 두툼한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드릴 말씀 없다고 했을 텐데요. 박도윤 씨,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시죠.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럽네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민우의 장난감 자동차와 아동용 자전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민우, 제 아들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밀치려 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쳤어요?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딴 저질스러운 장난을 칩니까?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지은이랑 저, 박도윤 씨 만나기 전부터 깊은 사이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사랑했습니다. 집안 반대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민우랑 같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7년 전 선으로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큰 굴곡 없이 물 흐르듯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아니었어도 서로를 존중하며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우리가 쌓아온 그 7년의 시간이 통째로 가짜였다고, 내가 사랑한 지은이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참혹한 칼날이 되어 내 기억들을 하나하나 도려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은이는 제가 아는 지은이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위해 집까지 나왔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난이 그 여자를 지치게 했죠. 지독한 가난이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한 겁니다. 그때 지은이가 선택한 것이 당신, 조건 좋은 남자와의 선이었습니다. 입 닥쳐. 지은이는 당신 같은 사람 몰라. 우리 행복했다고. 행복? 지은이가 당신한테 선 보고 와서 저한테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정적인 사람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랑 있으면 미래가 안 보여서 숨이 막힌다고. 그렇게 울며 절 떠났습니다.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아내와 이 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다정하게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짓던 수줍은 미소와는 결이 다른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지은이를 원망했습니다. 돈 따라가는구나.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깨끗이 잊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는 저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남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한 뒤
혹은 제가 야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그 수많은 밤에 지은이는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걸까요? 저를 향해 지어주던 아내의 미소, 오늘 고생했어요 라며 건네던 따뜻한 차 한 잔, 민우 아빠가 최고야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 그 모든 것이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배신보다 더 큰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6살 민우. 제 인생의 전부인 그 아이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은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겁이 난다고 죽고 싶다고 울더군요. 저랑 비밀리에 만나던 시기랑 당신이랑 관계하던 시기가 정확히 겹쳤거든요. 닥쳐. 민우는 내 아이야. 나를 얼마나 닮았는데. 지은이는 그랬습니다. 가능성은 당신 아이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7대 3 아니 8대 2 정도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되어줄 사람이고 능력도 있으니까 민우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요. 가능성, 확률. 어떻게 내 아이의 생명을 두고 그런 잔인한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지은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민우를 태중에 품고 제 얼굴을 바라본 걸까요? 혹시라도 민우가 자라면서 저를 닮지 않고 이 남자의 흔적을 내비칠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남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몰래 품고 살았던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야 욕심이 생겨요? 6년 동안 남의 자식으로 자라는 것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냐고. 지은이가 살아있을 땐 그 여자가 완벽한 엄마로 남길 바랐으니까요. 그 여자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이가 없잖아요. 이제 민우랑 박도윤 씨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될 텐데 내 핏줄을 왜 남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이제 민우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남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쫓아내듯 내보낸 뒤 저는 홀린 듯 민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노란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고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통통한 볼, 나를 닮았다고 굳게 믿었던 호꺼풀 눈매, 자면서 웅얼거리는 잠버릇, 작고 귀여운 손가락. 제 모든 자부심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아빠, 왜 안 자? 엄마는 이제 진짜 안 와? 나 무서운 꿈 꿨어. 평소라면 응, 아빠가 우리 민우 지켜줄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를 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제 팔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이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이 눈매가 저 남자를 닮은 건 아닐까? 저 코끝 모양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인가? 저 아이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내 것이 아니라 방금 나갔던 그 남자의 더러운 피라면? 순간적으로 밀려든 의구심은 독가스처럼 제 온몸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질식시켰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민우의 모든 존재가
거대한 가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 안으로 들렸고 아이의 눈물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우의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이 뒤집혀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 찍은 앨범을 넘겨보며 아이의 얼굴에서 제 흔적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어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속지 마. 너랑 안 닮았어. 저 남자의 눈매를 봐. 똑같잖아. 넌 7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지은이는 널 비웃었을 거야.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민우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하는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제 머리카락 몇 올도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밀봉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만 번의 갈등이 교차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지은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미 지옥문은 활짝 열렸고 저는 제 발로 그 참혹한 불길 속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의 사랑이 배신이라는 독약으로 바뀌고 아빠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마저 위태로워진 이 길의 끝에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집안의 공기는 그날 밤 이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높여도 거실 구석에서 느껴지는 오한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우의 고른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을 그 숨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옥죄고 고막을 긁어대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민우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저 아이의 폐 속을 드나드는 공기가 사실은 그 남자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두운 심연으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내 지은이와 저는 선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열애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쌓아온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를 한 바구니 사들고 현관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임신 기간 내내 차분했습니다. 유난스러운 입덧도 없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부하거나 차갑게 대한 적도 없었기에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우가 태어났던 날 조리원 면회창 너머로 꼬물거리는 아이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아빠랑 붕어빵이네요. 라고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제 어깨는 한없이 으쓱해졌습니다. 자라면서 민우의 웃는 눈매, 잠잘 때 입을 살짝 벌리는 버릇, 콩을 골라내는 편식 습관까지 저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유전자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는 민우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7년의 기억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닮은 꼴들이 사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착각이었을까? 아내가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동자 뒤에 사실은 저 남자를 숨겨두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제 아들의 얼굴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배신과 남자의 비웃음이 어둠 속에서 환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서재 깊숙이 가장 소중한 곳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50일 사진부터 돌잔치,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의 기록들. 사진 속 민우는 언제나 제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잡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는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빠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 될 거야. 유치원 하원길,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던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아이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것이 아니라면 6년 동안 쏟아부은 나의 모든 헌신,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업고 거실을 맴돌았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 아이의 첫걸음마에 감격해 눈물 흘렸던 그 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 소중한 시간들이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로 인해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은 민우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내가 아닌 그 남자의 흔적, 그 남자의 코 모양이나 눈매를 찾으려 애쓰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광기 어린 집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살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수만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은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우를 안을 때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 남자의 비열한 웃음과 아내의 기만을 떠올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봐? 나 얼굴에 뭐 묻었어? 아빠 눈이 무서워. 해맑게 묻는 민우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면대 앞에 섰을 때 몰래 아이의 칫솔을 챙겼습니다. 검사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비참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내 아들이 맞다고 해줘. 신을 믿지도 않던 제가 밤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만약 진짜 아니면 그 남자가 법을 들먹이며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지? 난 민우 없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차라리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 진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멈추질 않고 떨렸습니다. 이 하얀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삶은 그 이전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차갑고 딱딱한 파란 글자들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와 차 유리창을 내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99.9% 과학은 냉혹했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지은이는 7년 동안 저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고는 평생 저를 속이며 좋은 아빠라는 배역을 맡겨 이용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말했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주차장에서 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여운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고 절규했습니다. 파트 10. 결과지를 쥔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달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아빠 기다리느라 잠도 안 자고 있었어. 민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99.9%라는 숫자도 아내의 배신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놓칠 수 없어 아이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설령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 남자는 승리자 같은 표정으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희열과 슬픔으로 교차하며 흔들렸습니다. 진짜였네. 내 아들이 맞았어.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가 탐욕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민우는 민우, 제가 키웁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6년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뒤집기에 성공해 웃은 것도, 비틀거리며 처음 걷던 날도, 밤마다 고열로 울던 것도, 그 모든 순간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진실을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알았으니 제가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못 보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작 피 몇 방울을 줬을지 몰라도 저는 그 아이의 시간 전부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지 몰라도 민우의 아빠는 저 하나뿐입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증오 섞인 눈으로 노려보더니 조용하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내 아들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남자가 카페를 떠난 뒤 서울의 밤거리는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노란 봉투. 그 안에는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이라는 날카로운 문구가 적힌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전부인 아이를 빼앗아가기 위해 법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법정과 서류들 사이에서 변호사는 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내의 사망 진단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질수록 제 수명은 몇 년씩 단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혈연주의를 우선시하거든요. 친부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상 원고 측의 주장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뺏겨야 하는 겁니까? 6년을 내 자식으로 알고 키웠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내 아이를 가져가는 게 법입니까?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년간의 양육사실, 아이와의 정서적 유착관계,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칠 심리적 타격. 이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아주 처절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싸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전쟁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 바닥에 소품 가방을 펼쳐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과자 벌써 다 골랐어. 아빠도 하나 줄까?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지킨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만은 지킨다. 소송 준비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지은이의 관계, 민우와의 유대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남긴 기록이나 일기 같은 건 없습니까? 고인의 의사가 담긴 기록이 있다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늘 뒤에서 저와 민우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홀린 듯 민우 방의 깊숙한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 아내의 미사용 가계부들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지은이의 반듯한 글씨가 아닌 조금은 서툰 듯 정성이 들어간 글씨로 민우 성장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처음 뒤집기 성공. 도윤 씨랑 같이 박수치며 웃었다. 민우가 밤새 울어서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런데 도윤 씨가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재우니까 바로 잠들었다.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내와 저 그리고 민우가 함께 보낸 6년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사소한 일상까지 아내는 빼곡히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 페이지가 심하게 구겨지고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남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민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더 무섭다. 도윤 씨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힌다. 저는 노트를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내는 6년 내내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문장은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택했다. 이 아이는 도윤 씨의 아이로 키운다. 그게 민우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이니까. 나는 비겁한 여자다. 평생 죄를 짓고 사는 기분이다. 하지만 도윤 씨라면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내 마지막 소원은 오직 그것뿐이다.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왜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진짜 아빠였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절대 못 뺏겨. 지은아, 내가 지키려 했던 거,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킬게. 드디어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제 맞은편에는 수트를 차려입은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발언하십시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의 생물학적 친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되찾아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정이 있어 아이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와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까? 양육비나 최소한의 연락조차 없었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습니다. 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첫 문장을 뗐습니다. 6년입니다. 판사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숨을 쉬던 날부터 탯줄을 자르고 밤새 열이 끓어 응급실로 뛰어갔던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 가득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저 남자도 저 종이 조각에 적힌 유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유치원 첫날 무서워서 울며 제 손을 꼭 잡던 아이의 온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판사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육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줄을 낭독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맞은편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긴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부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입니다. 6년 동안 형성된 부자관계를 단순한 혈연만을 근거로 끊어내는 것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기존 양육자인 피고에게 유지됩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라기보다 무언가 깨달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저를 향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은이가 당신이 키우는 게 맞다고 했었다면서요.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민우의 진짜 아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는 하늘은 이상하게도 맑고 평온했습니다. 제 손에는 승소 판결문이 아닌 민우의 작고 따뜻한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아빠 기다리다가 잠들 뻔했어. 민우가 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일찍 올 거지?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일은 꼭 일찍 올게.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키워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멀리서라도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남자도 결국 민우의 피를 준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평생을 그리워했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피로 이어진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아이를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정서적 완벽함을 위해 끝까지 그 남자를 막아 세우시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란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나눈 사람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잠든 민우의 손을 더 꽉 쥐어봅니다.